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느 평범한 주부예요. 귀한 집 무남동녀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였고, 대학을 막 졸업한 제가 동네 친구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제 남편은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소년 가장이었거든요. 부모님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는데, 그렇게 제가 좋다고 하니 부모님은 애써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23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무려 10살이나 차이 나는 남동생 말이죠. 시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동생을 제가 케어해야 해서 부모님은 정말이지 매우 못마땅해 했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니? 그것도 10대 시동생이 있는 집에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 집 가서 고생을 하냔 말이야. 평생을 고생도 모르는 것이 내가 너 그 집에서 희생하라고 먹이고 가르쳤는 줄 알아?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민구 씨도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고 모르고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뭘. 나만 믿어줘, 응?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 세상이야. 아무리 핏덩이가 아니라지만 어떻게 건사하겠다고. 아휴,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나 후회하지 않게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내 선택 존중해줘. 알겠지? 나 진짜 가서 잘 살게. 지켜봐줘. 아무리 엄마가 뜯어말려도 제가 통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허락해 주었고,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태생이 다정한 남자였고 성실했어요. 혼자 벌어 없는 살림이었지만 늘 저의 기분부터 살피고 작지만 뭐든 하나라도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성품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도련님 또한 아직 어리지만 참 성숙하고 마음이 깊었어요. 자식을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도련님을 보자마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꼭 책임지겠다고요. 형수님, 힘들게 하면 안 돼. 알겠지? 힘들게 하면 형한테 혼난다. 그리고 깍듯이 형수님이라고 모셔야 하고, 형은 너 믿어. 당연하지. 난 저렇게 예쁜 형수님 생겨서 너무 좋아. 이제 집에 오면 형수님도 있고 도시락도 싸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형수님이 이제 네 학교 도시락도 싸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집에 오면 집안일도 돕고 좀 그래야 돼. 형이 바쁘니까. 당연하지. 예쁜 형수님 생겼는데 내가 청소도 잘할 거고 형수님 속 안 상하게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형은 걱정 마. 남편은 도련님한테 저에게 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정말 말할 건더기도 없이 도련님은 저에게 깍듯했어요. 해주는 밥이며 반찬도 얼마나 잘 먹는지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적은 없지만 모든 저를 믿고 의지하는 도련님을 보니 모성애도 발동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남편과 도련님의 뒷바라지를 하며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 아들도 낳고 저조차도 이 삶에 익숙해졌어요. 남편도 정말 성실한 편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정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저에게 깍듯하고 늘 고마워하던 도련님도 사춘기는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그 시기 얼마나 반항을 하던지. 처음 겪는 도련님의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보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혹시 나쁜 거 펴요? 그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러면 돼요? 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제까지 잔소리 할 거예요? 형수님은 현우나 신경 쓰세요. 무슨 제가 아직도 초등학생인 줄 아세요? 아, 저한텐 초등학생이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제 잔소리 안 들으시려면 알아서 잘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진짜 듣기 싫다니까요. 엄마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맨날 간섭하는 거 짜증난다고요.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도련님, 엄마가 아니면 이런 말도 못하나요? 저 도련님 보호자예요.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지 마요. 알겠죠? 우린 가족이라고요. 그렇게 도련님은 방문을 확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황당하고 솔직히 엄청 당황도 했어요. 아직 저희 아이는 어리기도 했고 마냥 착하고 말을 잘 듣던 도련님의 방황에 적잖이 당황도 했고요. 그러던 중 학교에서 전화도 받았답니다. 학교에서 전화까지 받게 되니 많은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부모님의 빈자리가 컸던 걸까? 아님 내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것이 있어서 저렇게 비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죠. 민석이가 요즘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애들 돈도 뺏고 하는 것 같고 도통 학교에도 나오다 말다 하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니 말도 안 하고 보호자분이 한번 나오셔야 할 것 같네요. 계속 이러면 출석에도 지장 많이 생겨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네요. 혹시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요? 네네, 그때 뵐게요. 갑작스러운 도련님의 일탈에 제 멘털도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도련님 정말 모범생이었잖아요. 지금 아주 잠시 방황하고 있는 걸 거예요. 제가 얘기 잘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 다잡아 놓을 테니 선생님도 포기하지 말고 꼭 우리 도련님 마음 좀 잡아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 저야 뭐 민석이 믿죠. 워낙 잘했던 친구라.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타일러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도련님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련님네 학교를 방문해 그동안 출결이 잘 안 됐던 부분을 확인하고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했죠. 늘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었던 도련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비뚤어졌지만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도련님 마음을 다잡아 놓겠다라고 얘기하며 선생님께 사정했습니다. 선생님도 도련님이 모범생이었던 걸 알았기에 제 말을 잘 들어주었고 그렇게 담임 선생님과 면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련님은 저에게 미안한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저 제 뒤만 쫓아왔죠. 도련님, 우리 짜장면 먹고 갈래요? 요즘에 맨날 집밥만 먹느라 좀 지겨웠죠? 우리 오늘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저희 둘이요? 형수, 화난 거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선생님한테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고 전 화난 줄 알았는데. 뭐가 화가 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도련님이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그랬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기회 되면 천천히 얘기해줘요. 전 들을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 감정에 치우쳐 미래를 망치는 행동은 어리석은 거예요. 전 도련님이 언제나 현명하게 판단하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요. 도와줄게요. 제 말이 끝나자 도련님은 펑펑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했고 그날 서로 울며 묵은 감정을 다 풀어냈어요. 알고 보니 입시도 다가오고 성적도 마음대로 오르지 않으니 완벽주의인 도련님은 저와 남편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로 매우 많은 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아무리 잘해줘도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실 너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늘 저와 형한테만 의존하고 살았으니 마음이 어떨까 싶으면서 안쓰러웠어요.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받은 은혜 다 갚아야 하는데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공부해도 되지는 않고 자포자기 심정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형수님이 너무 잘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죄송해요. 저 참 못났죠? 아니요. 제가 더 미안해요. 내가 먼저 마음을 헤아려 줬어야 했는데 그저 잘 지내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도련님도 부모님 잃고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안 그래요?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요. 저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도련님이 진짜 잘 되든 못 되든 제 도련님이고 형 동생인 건 변함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잘해봐요, 우리. 알겠죠?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너무 못났었어요.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을게요. 형이랑 현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렇게 도련님의 학창시절 해프닝도 지나갔고 제가 100% 잘했다고 자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남편 뒷바라지, 아이 케어, 도련님 케어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이렇게 받기만 할 수 없다고 취직을 하겠다는 도련님을 간신히 뜯어말려 대학교 입학까지 시켰습니다. 충분히 공부시킬 수 있었고 도련님은 저희처럼 몸으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사무실에 앉아서 덜 고생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간신히 설득해서 대학교를 보내놓고 나니 도련님은 더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때 되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 졸업식 날도 남편과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정말 큰아들을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저도 묘한 감정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 동생 진짜 장하다. 훌륭해. 아마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여보, 고마워 정말. 도련님이 잘해서 그런 건데 뭐. 도련님 축하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학사모 쓰고 있으니까 제가 진짜 벅차네요. 이게 다 형수님이랑 형 덕분이에요. 굳이 취직하겠다는 저 돈 걱정 말라고 공부까지 시켜주고 정말 감사해요. 친부모님이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형편에. 너무 감사드려요. 형수님이랑 형 아니었음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말이라도 고맙네요. 도련님,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멋지게 성장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요. 오늘 제일 기쁜 날이에요. 도련님이 진심을 다해 말해주니 마음이 뿌듯했고
도련님은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받게 되었어요.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았지만 도련님이 앞가림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저의 다짐, 그리고 남편의 생각을 받들어 열심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10살밖에 안 나지만 정말이지 제 자식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도련님은 저희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중간중간 가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대한 본인 앞가림을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이젠 결혼을 하겠다며 저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고마우면서 그리고 한편으론 어떤 여자가 나의 동서가 될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큰아들처럼 키운 도련님이 어떤 여자를 만날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리고 곧 알 수 있었는데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였어요. 민석 씨한테 많은 얘기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민석 씨가 형수님이랑 형한테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눈물이 타 나는 거 있죠? 정말 고생하셨어요, 형님.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 아마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 상황에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도련님이 벌써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 진짜 마음이 이상하다. 우리 도련님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줘. 우린 그거면 돼. 알겠지, 동서? 그럼요. 걱정 마세요. 이제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민석 씨 신경 1도 쓰지 마시고 두 분 노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든든하니 좋네. 만약 내 눈엔 애기였던 도련님이 가정을 꾸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 잘 부탁해. 그럼요. 민석 씨 저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조용하면 잘 사는 줄 아시면 되고요. 사실 시부모님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저랑 민석 씨한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아셨죠? 제 말 무슨 뜻인지. 마냥 착하기만 한 도련님 옆에 저렇게 싹싹한 배필이 생겼다는 사실이 매우 좋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말투를 들었을 때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거짓 같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큰 짐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뉘앙스에 조금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고 곧 결혼식을 준비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잡음이 좀 있었지만 그냥 얼굴 붉히는 것보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첫 만남부터 동서는 저희가 매우 불편하고 싫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제가 민석 씨 안사람인데 보석 세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안 계신 마당에 시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해줘야죠. 꼴랑 금 세트라니. 정말 실망스럽네요. 자식처럼 키우셨다면서 며느리한테도 이러실래요? 뭐? 동서, 지금 우리 형편에 그래도 최대한 해준 건데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뭐라고 해야 할지. 아, 됐어요. 그럼 그렇지. 자기 자식만큼 키웠겠어요? 아무리 형수랑 형이 잘해줬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였겠죠. 동서, 막말하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아, 실망이다 정말. 도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만
동서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말렸을 거야. 알겠어? 말 조심해. 어머, 시어머니 노릇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웃겨.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셨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죠? 민석 씨한테 귀에 딱지 않게 들었는데 사실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뭐 민석 씨 뒷바라지 해준 건 그건 본인들이 좋아서 한 거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시자 노릇 하시려거든 꿈 깨세요. 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요. 꼴랑 금 세트 하나 해주고 뭘 바래? 도련님도 알아? 동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슨 말이 그래?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개념은 있어야지. 어디서 참나. 어머, 또 꼰대 노릇 하시는 거예요? 꼴랑 키워줬다고 혹시라도 저희한테 뭐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전 그건 못 참아요. 동서의 말이 벙이 찌고 화가 났지만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지만 여자끼리 한 얘기를 굳이 도련님께 옮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도련님의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도 마련해 주었고 사치스러운 동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도련님 본인이 행복하다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씁쓸한 마음을 감췄습니다. 뭐든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도련님은 드디어 박사가 되었는데 박사가 되던 날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중간에 결혼 준비하랴 박사과정 논문 쓰느라 정말 바쁘게 지낸 도련님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노력의 결실을 이루더라고요. 형수님, 저 드디어 박사 학위 땄어요. 이게 다 형수님이랑 형님 덕분이라 전화 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 고생하셨어요. 우리 도련님 밤낮으로 매달리더니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동서도 너무 좋아하겠다, 정말. 앞으로 이제 고생 끝이에요, 형수님. 제가 더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모든 것들 다 갚을게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맙네요. 아니에요. 이제 동서랑 알콩달콩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면 전 그걸로 되었어요. 아셨죠? 너무 고맙고 축하해요. 우리 파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 식사하러 오셔요. 네, 형수님. 여자친구랑 주말에 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원래도 늘 감사했는데 진짜 벅차네요, 오늘은. 그날 뵐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영광은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에요. 그날 뵐게요. 감사해요. 도련님의 기쁜 소식에 너무 좋았고 저 역시도 너무 행복했어요. 참 13살부터 봤던 꼬맹이가 이렇게 커서 박사가 되고 장가도 가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전 그리고 바로 주말에 도련님과 예비동서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장을 보러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며 정말 마음이 들떴답니다. 가끔 동서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애써 참았고 힘들게 살아온 도련님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썩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저 좋은 것들만 생각하며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남편도 얼마나 기뻐하던지 참 모든 게 좋았어요. 당신이 제일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어. 나야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주는 게 다지만 집에서 살뜰히 우리 민석이 챙겨주고
하나부터 열까지 제 동생처럼 아껴준 거 나 절대 잊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나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 건데. 아니야. 당신도 너무 잘해줬고, 도련님도 진짜 내 친동생 같았어. 내가 외동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이 가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참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거야. 당신한텐 고마운 마음뿐이야. 가족끼리 은혜는 무슨? 나도 행복했어. 그리고 결과가 좋으니 더 행복하네. 우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자. 남편도 저에게 매우 고마워했고,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잘 되니 너무 좋았죠. 그렇게 주말이 되어서 도련님과 예비동서가 식사를 하러 놀러 왔고, 도련님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지어주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막 공부하랴 지금은 돈이 없을 텐데 무슨 통장이지라고 생각했지만, 도련님이 여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돈은 자그마치 2억 정도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꾸준히 일용직과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었죠. 순간 너무 놀랐고, 동서는 그 돈을 보자마자 매우 당황한 눈빛으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너무 당황을 했고,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저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마음에 벅차 올라서요. 도련님, 어머, 이게 뭐예요? 아휴, 이렇게 큰 돈을 이제 가장도 되고 아이도 낳으셔야 하고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 됐어요. 아, 자기야, 나랑 상의도 없이 이건 아니지 않아? 그리고 이런 돈 있다고 왜 말을 안 한 거야?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 세탁기랑 냉장고 바꿔달라니까 돈 없다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장인 장모 될 사람한테는 10원 한 장 안 쓰더니만. 이 통장을 만들 때부터 꼭 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형수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주인은 형수님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권한은 당신한테 없어. 어차피 형수님 드리려고 만든 목돈 통장이야. 그동안 나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챙겨주신 거에 대한 은혜라고나 할까? 돈으로 셀 수 없는 값어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의 성의 표시 하고 싶어. 뭐? 아니, 자기 돈이 내 돈이지. 이제 우리 부부가 될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고, 고등학교 시절에 만든 통장 같은데 아예 저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게 참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고, 그러고 나서 눈물을 닦고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상을 대령하는데, 통장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동서는 밥상을 보자마자 한마디 했어요. 그 한마디가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 어디 저런 인간이 있나 싶었죠. 기막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부모 대신 당연히 해줄 걸 해준 거구만. 당신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좋아서 해준 거지. 왜 자기가 은혜를 갚아야 하냐고. 형님, 혹시 그동안 민석 씨 왠지 잘 될 떡잎 같아서 본전 뽑아먹으려고 쇼한 거 아니에요? 왜 제 눈엔 본전 뽑으려고 쇼하는 거 같죠? 기막혀 정말. 누가 보면 무슨 엄청 좋은 집에 좋은 차까지 해준 줄 알겠어. 안 그래? 재수씨, 말 조심 안 합니까? 재수씨 눈에는 저희가 민석이한테 많은 걸 해주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이 사람이 엄청 챙기고 보살폈어요. 그리고 큰 집은 아니지만 조그만 전셋집도 마련해줬고 공부도 시켰습니다. 이건 당연히 저희가 민석이 부모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아끼지 않았고요. 그런데 말이 너무 심하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동서, 말이면 단 줄 알아? 지난번부터 계속 선 넘는 발언하는데 자꾸 이러면 나 진짜 못 참아. 말 조심 좀 해줘. 알겠어? 말 조심 안 하면 어쩔 건데요? 나도 이판사판이야. 2억이라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가방 하나 사달랄 땐 돈 없다고 입 싹 닫더니 지 형수한테 저 돈을 갖다 바치네. 시부모 없어서 엄청 좋았는데 이게 웬 시부모도 아니고 뭐야? 동서는 내가 낸 축하상을 보자마자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예비 동서였지만 결혼식이 거의 다가오는 중이었어서 가족같이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도련님은 동서를 거칠게 잡아 일으켜 뺨을 날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그리고 눈물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동서도 참지 않더라고요. 그 길로 도련님을 같이 날리기 시작했고 저희는 싸움을 말렸는데 그때 도련님이 파혼을 하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예비 동서는 소리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바온이야, 너란 여자. 솔직히 긴가민가 했어. 그동안 날 진짜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지. 그저 박사 와이프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른 척 했어. 너한텐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왜? 취직하려고 했니? 아무것도 없고 고졸에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니면서 그냥 나 같은 남자 만나 취직하려 했겠지. 거기다 내가 고하니까 더 좋았던 거고. 아니야? 내가 널 모를 것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당신 선택한 거지.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 당신 형수랑 형 얘기만 나오면 너무 꿈뻑하는 게 내 말이 틀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렇게 나한테 그럴 일이야? 우리 결혼할 사이야.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너 같은 애랑 결혼 못해. 애초에 이렇게 속물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내 친구한테 연봉 물어봤다고 했지? 내 연봉 이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 뿌듯해했다며.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 너처럼 위아래 없고 개념머리 없는 애랑은 절대 결혼 못해.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제 너랑 얘기할 일 없을 거야. 파혼이니까. 도련님이 저렇게 작정하고 파혼을 요구하자 동서는 본인에게 무력을 가했다며 신고를 하겠다고 압박을 했고 다행히 도련님도 동서에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쌍방으로 고소를 한다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둘은 파혼을 했습니다. 고소권은 둘 다 쌍방이었기 때문에 합의로 끝났지만 파혼권에 있어서 도련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동서는 도련님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내가 잘할게. 무슨 파혼이야. 우리 집 자기랑 결혼하는 줄 아는데 내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잘할게. 응? 제발. 친구들 나 시집 잘 간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자기가 이러면 안 되잖아.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제발. 아니, 난 이미 마음 변했어. 너같이 위아래 모르는 애랑은 결혼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지겹다. 내가 형님한테 무릎 꿇고 빌까? 그러면 되는 거야? 나 진짜 자기한테 시집 갈 거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박사 사이 없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파혼했다고 말씀드리냐고.
제발 자기야, 마음 좀 돌려줘. 다신 안 그럴게. 끈질긴 동서는 도련님이 계속적으로 파혼을 요구하자 끝까지 불응했고, 결국엔 저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도련님을 말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련님께 시집을 오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저에게 보석 세트도 안 해주냐며 뭐라고 한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굴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양의 탈을 쓴 여우 같은 모습이 보이면서 결혼하면 날만 하겠더라고요. 형님이 말려주세요. 여자한테 파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 줄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파혼을 해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나보고 시어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대냐며. 그런데 나한테 전화한들 뭔 소용이야? 안 그래? 그땐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던 거죠. 제발 말려주세요. 저 민석 씨 없으면 못 살아요. 민석 씨 형님 말이라면 꿈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형님이 좀 민석 씨 좀 말려줘요.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시부모처럼 깍듯이 모실게요, 형님. 아니, 애초에 그렇게 모시는 거 바라지도 않았어. 그저 둘이 잘 살길 바랐을 뿐이야. 근데 동서는 우리 도련님 인품에 비해 한참 모자라. 우리가 학벌을 바래? 아니면 돈을 바래? 그저 인성이 중요했던 건데 그 인성이 그렇게 모자라니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동서는 전화를 끊지 않고 엉엉 울어댔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천천히 파혼 절차를 밟아나가기 시작했죠. 다행히 예식장과 신혼여행의 위약금은 없었고 저희가 해준 집에 아직 혼수도 들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돈을 나눌 건 없었어요. 당장에 본인과 결혼을 할 줄 알았던 사람이 파혼을 통보할 줄은 몰랐겠죠. 무엇 때문에 기고만장했는진 몰라도 악인의 최후였어요. 그렇게 사치스럽고 모든 걸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동서와 저희 도련님은 애초부터 어울리는 짝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거든요. 이 집 어떡할까요? 제 결혼 선물로 얻어주신 전셋집인데 이제 결혼을 안 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다시 넘길까요? 아니에요, 도련님. 일터도 가깝고 그냥 사시다가 거기서 좋은 배필 만나세요. 그리고 괜히 저희 때문에 결혼이 엎어진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그 돈 안 해주셨어도 됐는데, 아휴, 꼭 그런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미안해요. 도련님이 행복해야 하는데. 아니요.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대하는 거 보면 알만하죠. 아무리 못났어도 다른 건 다 용서돼요. 하지만 어른들한테 예의 없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못 참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 하나 걸렀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편해요. 형수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형이랑 형수님은 제 부모님 같은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마세요. 도련님의 말에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은 완전히 파혼을 했고 워낙에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직업도 훌륭했기에 솔직히 도련님은 아쉬울 게 없었죠. 상대편 부모님이 도련님께 전화가 와 미안하다고까지 했지만 도련님은 완강했어요. 사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예비 동서였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련님이 좋은 여자를 더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시집와 모든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 훌륭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돌아가신 시부모님에게 면목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도련님은 좋은 여자를 만나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가끔가다 주말에 만나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남편과 도련님의 우애를 보고 있으면 흐뭇하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늘 외로웠던 저에게 이렇게 북적북적한 식구를 만들어줘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지금 지나온 세월이 많아 모든 걸 열거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세월 진짜 행복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제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40대 여성이에요. 결혼 전까지 가세가 짱짱하던 집안이 갑자기 결혼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몸이라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희 집이 기울자 급격하게 애정이 식어가는 듯 보였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만 할수록 더 작아지고 작아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걸핏하면 친정 탓을 하면서 저를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기도 하면서 참 허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이렇게 집이 망할 줄 알았냐? 참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아버님은 노후 대책도 안 해놓으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라고. 너랑 장모님도 안 됐지만 나도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다. 뭐? 사기?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나랑 엄마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정말. 자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어? 아니잖아.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너랑 나랑 경제적으로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너랑 내가 결혼했겠어?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이해 안 가. 하여튼 너 만나서 진짜 나도 큰일 났다. 장인어른이 이번 기회에 크게 투자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유, 지금 여기 하나에 자기 다 걸고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큰일 났어. 우리 아빠한테 그동안 갖다 쓴 돈도 부족해서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가 인간이야? 지금 날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돈 얘기를 해? 아, 진짜 허망하다. 네가 생각하는 결혼은 비즈니스였구나? 나야말로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남편의 사업도 차질이 생겼어요. 본인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아버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시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부모 잃은 저에게 저렇게 퍼부어대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철저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순 없었는데 친정엄마를 제가 보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세게 저를 질책하시기 시작했고 그저 우리 며느리라고 떠받들던 모든 시가 식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등을 돌렸죠. 아니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대표 하나 죽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경영을 어떻게 한 거니 도대체? 지금 일단 회사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머님도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부모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 아주 웃기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난처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말 못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도 사달이 나는구나 아주. 아이고 정말 단단히 속았지 우리가 아주. 저야말로 속았죠. 이렇게 몰상식하게 본인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분 애도를 빌어주고 며느리인 저를 위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알아요? 그렇게 잘해줄 땐 언제고 참 너무하시네요. 시어머니마저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퍼부어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별 반응이 없자 혼자 궁시렁 대시기만 하였죠. 정 그러면 그럴수록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야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저찌 버틴다 하지만 홀로 계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집안에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서 엄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내조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전혀 바깥 일에 대해선 모르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전세를 주려고 매매했던 집이 떠올랐죠. 그걸 알고 나니까 남편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엄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역시 나였습니다. 엄마, 그냥 지금 당장 갈 데 없으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얘기 잘해볼게.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라도 들어가서 살자, 응? 내가 어떻게 그래. 사이 눈치 보이고 너도 체면이 있을 텐데. 아유, 너희 시어머니가 하시면 그걸 가만히 보시겠니? 가뜩이나 장례식장에서 표정도 많이 안 좋으시던데. 엄마가 어떻게 또 너한테 누를 끼치겠어? 아유, 못 살겠다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가져간 돈이 많은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어? 미안해 엄마. 맘 같아선 그냥 살게 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허서방 돈에 예민한 사람이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 몸이나 회복할 신경 써. 이게 뭐야? 삐쩍 말라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진 엄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얻어주는 거였어요. 이왕이면 남편 집 전세가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얼굴을 팍 구기며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이 들었어요. 우린 부부가 아니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그저 이 남자는 나와 결혼했을 때 돈으로밖에 나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가실 데가 없어. 가압류도 들어오고 지금 집 내놓고 내가 있는 돈이랑 해서 당신 집 전세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비어있으니까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전세금은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될까? 아, 장모님이 사신다고? 아니 어차피 세입자는 구해야 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갈 데가 없으셔? 넌 좀 낮춰서 그냥 빌라 같은데 알아보시라고 해. 원룸이나. 꼭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 거야? 참나, 정신 못 차리셨네. 이 와중에 우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만 줄 알고 여기서 사시겠대. 배짱 좋으시네 아직. 그 부자일 때 습성을 못 버리신 거 아니야? 뭐라고? 정신? 지금 자기 말 엄청 막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 살아 계셨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알아? 참 내가 진짜 자기랑 결혼한 게 맞는가 싶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 진짜 속상하다. 이게 현실이야.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언제까지 네가 공주인 줄 알아?
이제 넌 끈 떨어진 년이라고, 알겠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엄마에게 집에 새를 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마웠지만 사실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은 좀 안 좋았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남편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상권건 엄마에게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면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 진짜 섭섭한 마음이 요동을 쳤지만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자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정말 속상하고 슬펐어요. 아이고, 허서방, 고마워. 아무리 값은 치른 거라지만 내가 들어와 산다는 게 자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네. 나도 참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잘 해결했어. 너무 고마워, 허서방. 아, 네. 집에 절대 못 박지 마시고요. 벽지나 이런 거에 고춧가루 튀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같은 거 절대 구워 드시지 마시고요. 벽지에 냄새 뱄니다. 아셨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잠만 자고 TV만 보라는 거야? 사람이 음식 먹다 보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얘야. 그래 그럴게. 허수방이 말해준 거 잊지 않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겠나. 그래도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뭐 어머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흠집 안 나게 해주시고요. 이건 뭐 잘 아시죠? 그래,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집까지 내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서 맞춰줘야지. 정말 큰 생각했어. 고마워. 무슨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당신도 그만해. 계약서에 명시한 걸로 됐지. 꼭 이래야 돼? 남편은 엄마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사실 이게 집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도 꽤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살아계실 때부터 많이 도와주었던 거라 그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이제 와선 본인이 잘난 양 저렇게 군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이의 집에 엄마가 새 들어 산다고 하자 어머님은 혀를 차시며 노여워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공돈으로 아들에게 신세 지고 있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우리 아들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거 아니냐? 너희 집 쫄딱 망했다며? 이젠 네 아들 등골 빼먹을 수작이냐? 뭐녀가 쌍으로? 아니 친정아빠 그렇게 된 건 안타깝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내가 원 속상해서 에휴. 어머님, 그 일 사업 누구 덕에 시작한 건가요? 애초에 빌빌거리고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희 형편 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참 어이없네요. 뭐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너네 아빠 돈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성공했을 거야.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잖니. 그런데 그걸 꼭 네 아빠가 해줬다고 하면 되겠니? 참나 너 아주 웃긴다. 이제서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엄마 얘긴 그만해주세요. 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그렇게 친정돈 갖다 썼으면 아마 엄마 모시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기막혀. 제가 어머님한테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정도로 시댁은 인색했어요. 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아빠 사업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크게 소득은 얻지 못했는데 아빠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회사 간부인 아저씨가 아빠의 모든 걸 빼돌렸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것조차 일이더라고요. 경찰은 그저 찾고만 있다고 하고 이게 아니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 지친 기색을 할 순 없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떼어놓을 방법을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털린 정 이렇게 끝을 보는구나 싶으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지구상에 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쟤 계속 달고 있을 거니?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갈라설 거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아? 뭐 떼먹을 게 있다고. 그러게. 근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 제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일단 타이밍 보고 있어. 아님 자기가 나가 떨어지게 하던가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긴 싫어. 무슨 처가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처가덕을 보다 말아. 저가 재산 하나 보고 쟤랑 결혼한 건데 나도 속았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절 그렇게 떼어놓고 싶으세요? 그래요. 어머님과 당신한테 지금 나는 완전 필요 없는 존재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래, 당신 본심 원래도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전 어머님과 남편의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섰고 그 길로 바로 한강 앞으로 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 같고 앞날도 캄캄한 저인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엄마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죠. 나 없으면 우리 엄마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크구나 싶었고 진짜 그날 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래 이 마음으로 독하게 살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내가 아빠 사업 다시 일으켜보자. 이 마음가짐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렇게 전 그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집으로 가 엄마를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거사, 울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러니? 아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엄마도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독하게 살아보자. 그래야 네 아빠도 좋아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독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아빠 사업체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아빠 뒤통수 치고 나른 놈 내가 잡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여기 살면서 굴욕 겪은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굴욕은 무슨. 허서방도 이해 가지. 하루아침에 투자처가 사라진 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니겠니?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난 용서 못해, 허서방도.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 말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진짜 열심히 살 거니까.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악착같이 그 사기꾼을 찾아다녔죠.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회사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켰어요. 남편도 제가 본인이 저와 이혼을 원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이혼 얘기를 하였고 말끝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등살에 참 지친 나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갔죠. 이혼하자고. 이미 다 들었잖아. 나랑 엄마 얘기. 그러니까 서로 더 바닥 보기 전에 이혼하자. 나도 이제 참기 힘들다. 이혼? 그럼 우리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 투자해놓은 돈 다 내놔. 그럼 이혼해 줄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신보가 뭔 신보야? 아, 뭐? 돈을 달라고? 기가 막혀. 그럼 그렇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미쳤냐? 돈을 너한테 주게? 누구 좋으라고? 너네 아빠가 나 좋다고 투자한 돈을 왜 이제서야 달래? 돈 얘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도 그럼 순순히 이혼 못하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회수하기 전까진 나 이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증거 있어? 내가 너네 아빠한테 투자 받았다는 거 증거 있냐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증거 없음 땡이야. 나쁜 놈. 넌 이러려고 나랑 애초에 결혼한 거야. 그치? 인간 말종.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가만 안 둔다고. 강해지기로 했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더 커져만 갔고 더욱더 슬펐습니다. 엄마가 이런저런 아빠의 추억 얘기를 하던 중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내심 남편이 어버이날이어서 엄마를 찾아왔나 싶어 마음 한편에 고마움을 가졌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는 역시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한순간이라도 설마 어버이날을 생각했나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저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으면서 말이죠. 어머, 웬일이야 여긴?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야? 참 당신은?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오지. 어쨌든 잘 왔어. 어버이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돌았냐? 아, 여기 보증금 올렸거든요. 5천만 원.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우리 사이를 떠나서 전 그냥 남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 올렸으니 납부하세요. 안 그럼 나가셔야죠 뭐. 어쩔 도리 있나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어떻게 그런 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통보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아니,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리는 걸 내가 상의해야 하나? 적당히 올려받을 때 돼서 올려받는 건데 참나 웃기네. 당신네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나 돈이면 칼 같은 사람이야. 알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안 봐드립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에 내민 건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린 청구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면서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고 장모님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집 밖을 나섰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나 싶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게 되니 정말 한없이 우울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이 일을. 여윳돈도 없고
허서방한테 말하면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야. 일을 어째? 나 때문에 네가 많이 곤란한 거 아니니? 아휴, 어째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될까? 미안하다 정말 면목 없어. 무슨 짐이야. 진짜 너무한다. 엄마,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굴도 어찌 이리 안 좋아졌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건강 악화될까봐 그러지.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참 못 볼 걸 많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곤 했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고 당장에 5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좀 속상했거든요. 뻔히 사정을 잘 알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냥 저와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았어요. 철저히 우린 부부가 아니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자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날짜가 되었죠.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남남이 된 지 오래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이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우편을 보냈어. 그냥 너한테 가지고 가라면 되지. 너네 엄마도 참 아주 유난을 떨어댄다. 그러게. 그냥 계좌이체나 하면 될 걸 가지고 무슨 복잡하게. 하여튼 2번, 3번 고생하는 스타일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란다. 평생 집에서 내조만 했던 사람이 뭘 알겠니?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러는 거지. 두 모자는 저렇게 대화하며 친정이 보낸 전세 관련 봉투를 연 순간 시댁 식구 전원이 심정지가 왔어요. 아니 심정지가 온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봉투를 읽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길래 제가 그 봉투를 뺏어서 열어보았죠. 저 역시 놀랐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신 건 다름 아닌 회사 회계 장부였고 그동안 남편 사업에 들어간 돈이 적힌 장부와 차용증 그리고 철주하신 아빠가 받아둔 변호사 공증 문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이유까지 있더라고요. 작은 USB도 함께 보내셨거든요. 전 서둘러 그 USB를 태블릿 PC에 꼽아 보았고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과 남편이 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둘이 작당을 하고 아빠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우연히 아빠는 듣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항상 아빠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볼 수 있었어요.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 장부와 이 CCTV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고 그렇게 몇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희 엄마에게 이실 짓고 이 모든 것을 오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심정지가 올 듯하게 멈춰 있던 거였고요. 아, 이거였어? 그래놓고 나보고 이혼? 그리고 뻔뻔하게 우리 엄마를 하대? 네가 인간이니? 이제 투자금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회사까지 탐내려고 했던 거야? 아빤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긴 거고 내 말이 틀려? 너 가만 안 둬. 아니 이건 모함이다. 아직 정확히 수사도 되지 않았잖아. 어디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이야? 네가 뭔데? 뭐함? 당신도 똑같아.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잔인하게 밟아줄게. 잠깐만. 아니,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프로젝트에 투자권이 달려있는 건데, 모함이라고? 프로젝트 망해도 회사 하나 꿀꺽하는 게 너한텐 더 나았겠지. 그러면서 네가 감히 악마의 탈을 쓰고 나를 농락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야. 당신들 이제 벼랑 끝을 내몰려봐 어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너무나도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넣은 문서로 인해 남편은 저희 집에 막대하게 투자금을 갚아야 했죠. 이걸 우리가 절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요. 전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이어갔어요. 장부상 명백히 남편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저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행실과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싶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 CCTV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졌거든요. 엄마는 그걸 보는 와중에 2번 정도 쓰러지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잘 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천천히 돌려줄 테니까 탄원서 하나만 써줘. 어차피 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CCTV는 오해라니까. 그 사람 혼자 회사 먹고 싶어 한 거야. 진짜야. 내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장인어른 회사인데. 넌 그러고도 남아. 내가 미쳤니? 탄원서를 써줘? 어디 그전처럼 해봐. 너 나 못 쫓아내서 안달이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니?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아, 너란 인간 갱생은 안 되겠다. 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야. 너 아니었음 충격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뇌출혈도 오지 않으셨겠지. 널 얼마나 믿으셨는데 그 사람이 영영 안 붙잡힐 줄 알았니? 세상은 좁단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아. 어디 잘 살아봐.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내가 장모님 집 그냥 넘겨줄게. 아니, 내가 그때 진짜 나도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웃기지 마. 이미 네가 우리한테 갚을 돈이면 집은 사고도 남아. 어디서 헌신 베푸는 척이야? 뻔뻔하게. 네가 그동안 우리 모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구질구질 해가지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은 딱 이 교도소야.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역겨운 얼굴을 대하고 법정을 나섰어요. 그렇게 남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함께 아버지 회사돈 횡령, 그리고 저희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까지 명명백백 밝혀져 징역 11년행을 받았어요. 하지만 뻔뻔한 남편은 이거에 굴복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 13년형을 받았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남편의 구속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렇게 뻔뻔한 모습들을 제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참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을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에게 퍼붓더라고요. 남한테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퍼부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로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였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예, 탄원서인지 뭔지 좀 써줘라. 아유, 돈이 뭐길래 정말. 나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징역 보내고 산다니? 제발 탄원서 하나만 부탁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비마. 당신도 눈에 피눈물 한번 나봐야지. 그땐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참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었겠지. 두고 봐. 당신 눈에도 피눈물 흘릴 테니까. 어디서 내 딸을 아프게 해? 그리고 감히 우리 회사를 넘봐? 그럴 깜냥이나 되고?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 놈 뭐가 좋다고 결혼을 시켰는지. 어디 감방에서 잘 살다 나와봐. 아마 감방에서 나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제 한참 늙어도 어마어마하게 늙었겠구만. 다 늙어서 옥바라지 해. 알겠어? 들으셨죠? 탄원서는 무슨?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체력 좀 키우시고요. 옥바라지 하려면 체력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당신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갔으니 하루빨리 원룸이나 조그만 집이나 빨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길에 나 앉을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늙은 내가 혼자 밖에서 어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선심 쓰는 셈 치고 제발 부탁하마. 이 옆편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하지.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상종 안 해. 썩 꺼져. 저와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아예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 짜고 저희 아빠 뒤통수를 친 아저씨 또한 벌을 받게 되었고 어찌나 울면서 저희에게 사죄를 하던지. 하지만 용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투자금을 회수받아 아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몇몇 분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모아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몹쓸 생각까지 해가며 제 인생 최고의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권선징악, 역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오겠죠? 그때마다 이번 일을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버텨내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견뎌낼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전보다 웃음도 많이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든 꼭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